오늘 새벽 미국장이 3대 지수가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물론 하루 움직임을 보면 오르내림이 있으면서 변동성을 좀 가지고 있긴 했는데, 주식시장 말고 다른 쪽을 쳐다보면 유가는 3%나 빠졌어요. 3%나 빠진 가장 주된 이유는 송유관 문제가 생겼었는데, 랜섬웨어 해커 때문에 미국에 그거 대금 지급하고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거 이외에 구리 가격도 아래로 내려오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급등했다가. 구리는 사실 요번에 송유관 문제하고 상관이 없죠. 거기에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아랫방향으로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고 다지기를 계속 해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세게 빨리 내려오는 것 같더니 다지기를 퉁퉁퉁 치고 머리가 위로 올라왔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아래로 내려가면 그 표시로 거래가 되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가능성이 존재하죠. 근데 이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급등하던 10년 국채 수익률이 약간 잠잠해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마 시장은 제가 그 하반기 여름이나 뭐 이렇게 되면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그렇게 압력이 낮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냥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그냥 단순히 그 미국 인플레이션이 뭐 4%가 전년 동기 대비 4.2, 연율로는 4.8%라고 급격히 나온 것 때문에 시장이 요동을 치긴 했는데, 내부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물가가 뜨거워진 게 중고차 인플레이션 여기 좀 지나갔네. 예. 이 인플레이션의 가장 주된 요소가 중고차 값이 급격히 올라가지고 3분의 1, 뭐 어디는 3분의 2,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중고차 가격이 올라간 것, 그 다음에 항공료가 올라간 것, 이 두 가지 정도로 감안했는데, 그게 추세적이진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추세적으로 계속 그 반복적으로 짧은 기간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사람이 일시적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추세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신차가 부족하니까 중고차를 사는 그런 현상에서 이어졌다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연준에서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은 보면, 아이고 이건 딴 얘기네요. 잠시만요. 연준은 보면 이렇게 인플레이션 이겁니다. 연준에서는 보면 어제 연준 부의장 리처드 클라리다 부의장께서 테이퍼링은 아직도 먼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께서도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우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기저효과이기도 하고 지금 급등하긴 했지만 부분적인 거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아직 생각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연준이 올해 내에 절대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연준의 타겟 목표가 두 가지거든요. 물가 상승률을 조율하는 것도 있지만 고용을 완전 고용 체제로 유지하는, 이것도 연준의 타겟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그 고용률 실업률이 6.0으로 내려왔다 6.1을 다시 튀었죠, 한번. 그러니까 연준의 타겟은 이 기준금리, 그러니까 그 통화정책이라는 타겟은 단순히 물가 상승률만 보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러니까 고용과 관련된 것도 같이 타겟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그 타겟 중에 하나만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양쪽 다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실업률이 한 4%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무리하게 테이퍼링을 진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께서는 사실 고용하고는 상관없거든요.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좀 더 이르게 그 무엇인가 하겠다고 얘기를 할 수 있긴 하지만 미국은 달라요. 연준은 입장이. 그래서 사실 연준은 사실 다른 모든 국가들이 테이퍼링을 다 하겠다라고 난리를 치지 않는 이상 그 이전에 얘가 하겠다라는 생각은 아마 안 할 거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를 그만둔다 그랬죠. 그것 때문에 가상화폐가 급락했다는 보도들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 이거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차트가 뭐 최근 추세를 한달, 어제가 세게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세게 빠졌죠. 추세상으로 놓고 보면 여기 직전에 찍었던 바닥을 뚫으려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더리움은 보시면 이더리움도 빠지긴 했는데 테슬라보다는, 아니 비트코인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내려온 것 같아요. 이더리움 상대적으로 좀 방어력이 있는지. 하지만 이더리움도 보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정점에서 지금 내려온 게. 도지코인은 가장 문제의 핵심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일론 머스크가 난리를 치는 거니까. 도지코인 보면 도지코인 역시 아주 빠른 속도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 찍었던 고점까지 근접했어요. 이거 반토막 거의 나지 않았을까요? 0.3대에 있는데 이 꼭지에 있었을 때가 0.7이니까 반토막까지는 안 났네요. 이런 와중에 어제 뉴스보다 또 하나 떴죠. 뭐 진도지코인?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는지 다른 사람이 만들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개발자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11일날 상장하고 어제 폐쇄를 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한 2-30억 먹고 먹튀를 했다고.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렸듯이 누군가 보장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저거보다도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 게임하면 게임머니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게임머니는 최소한 그거를 발행하는 업체 자체는 안전하잖아요. 그 게임 회사니까. 근데 이거는 누군가가 개발해가지고 상장해 놓으면 그 개발자가 이걸 공식적으로 용인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문제는 이 생태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이 인베스팅닷컴에 나오는, 제가 보여드렸지, 한 5,000개 되는 거. 예전에 보여줬을 때 아마 5,000개 초반이었을 거예요, 개수가. 근데 지금 5,000 몇 개냐면 여기 보시면 그 사이에 한 200개가 늘었습니다. 5,242개예요. 중요한 거는 잘 보시면 지금 최근에 일주일간 비트코인이 11%, 그 다음에 바이낸스가 한 10%, 그 다음에 도지코인이 30% 빠졌는데 그 와중에 올라가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내려가 보면 1.16K? 이 1000%가 넘었다는 뜻 아닌가요? 퍼센트로 1.16K인데 이 K가 1000이니까 지금 1000%가 넘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여기 90%가 넘었죠. 일주일간.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쪽에서도,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보면 이 대박을 치는 액션을 치는 애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이 비트코인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박을 치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어느 지역에선가는 쪽박을 차는 영역이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대박을 차는 영역이 있다면 항상 불나방처럼 이 대박을 찾는 사람들이 존재할 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많아요,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자체적으로 계속 생존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를 들면 중국이나 인도처럼, 중국은 아니고 인도처럼 강력하게 정부에서 소유, 거래, 채굴 다 금지하는 그런 패턴을 만들지 않는 이상 이 시장은 계속 생존해서 남아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시장이 정상화되기도 어렵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변동성이 큰데, 이런 변동성이 큰 걸 가지고 물건을 결제하게 만든다면 그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마진율이 얼마나 높다고 이런 변동성을 감안하고 그것을, 그 거래를 용인해 줄까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호기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현금을 받는 것하고 비트코인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럼 비트코인을 받자마자 경영자는 리스크를 지지 않으려면 이 비트코인을 그 시점에서 바로 매각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고 나서 그날 당일 가격이 오르지 않은 이상은 매각하는 게 나은 거죠. 그래야만 위험성이 주니까. 근데 내려가게 되면 매각에 매각을 불러일으키니까 결과적으로는 얘가 상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들어오면 그만큼 더 이 가격 상승에 대한 어려움은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 거래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들어올 수 있다 하더라도 자리를 쉽게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머스크가 그 비트코인 관련돼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머스크가 비트코인 철회가 테슬라 주가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량이 뭐 비트코인으로 결제받는 것보다 판매 대수가 더 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관점보다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태동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 기업 CEO가, 경영자가 돌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그 기업에 긍정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돌출 행동은 신문지상이나 이런 것들에 보도가 되죠. 그러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해서 그 사람을 팬덤을 만들지는 않지만, 일부 그 사람들한테 열광하는 사람이 팬덤을 그러니까 팬덤을 형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그 인지도가 점점점 올라가면서 그 팬덤은 아니지만 그 인지도로 인해서 대중화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대중화가 되면 문제가 반대의 잘못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아예 낙인이 찍히는 거죠, 대중한테. 우리 연예인들하고 똑같은 거죠, 연예인들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뉴스 보도 나오면 머스크가 사기꾼이라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이게 이 사람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차의 이미지에도 맞물려서 움직이게 되면, 테슬라라는 기업한테는, 대중한테 자동차를 판매해야 되는 테슬라는 큰 충격으로 몰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완벽하게 다른 전기차하고 큰 편차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굳이 테슬라를 사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을 때는 테슬라가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규모가 커진 경영자들, 이렇게 이제 선두 그룹을 유지하고 있는 게 가장 전기차에서 탑이잖아요. 그렇게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기업의 경영자로서는 일론 머스크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영자 리스크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내려와서 여기 지금 직전 저점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 테스트를 뚫건 안 뚫건을, 얘를 뚫고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뚫건 안 뚫건이 문제가 아니고 얘가 다시 전고점을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전기차 보조금도 줄고 있죠. 그래서 그 고가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도 전 세계적으로 안 주고 있고, 그 각 지역 국가별로 그 전기차를 화석연료차를 파는 거에 몇 %를 팔라고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는 늘어나는 것이 긍정적이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그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막 만들고 판매하는 액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자동차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이미지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술력이 그렇게 큰 편차가 나지 않는 테슬라가 이런 행동을 CEO가 한다는 것은 테슬라 자체한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크펀드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크펀드가 저점을 뚫고 테슬라 저리 밀리니 안 밀리겠습니까? 물론 다른 것들도 밀리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 보시면 아크 ETF가 나스닥은 0.7이 올랐는데 얘는 2.6에서 깨졌어요. 그러니까 여 안에 있는 편입되어 있는 애들이 상당히 난리를 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뭐 테슬라 하나가 3% 빠졌다고 해서 거기 비중이 11%밖에 안 되는데 다른 건 오르는데 얘가 2% 빠질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주식들도 쭉쭉 빠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상대적으로 덜 빠질 수는 있지만. 근데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돈나머님께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도 이런 그 자기네가 들고 있는 주식, 이 주식의 미래는 있다, 기술주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자기가 운영하는 ETF거든요. 자기가 운영하는 ETF가 이렇게 깨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가 얘기가 붕괴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커버하는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분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이해할 수는 있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펀드가 가지고 있는 섹터 안에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투자하기에는 좋지 않은 섹터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내려가는 걸 놓고 보면 언택이나 하이테크니컬 혹은 뭐 혁신기업 이런 쪽에 있었던 기업들이
일단은 한번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꺼지고 있다. 예전에 모멘텀 얘기 드렸죠. 모멘텀이 한번 꺼지게 되면 모멘텀이 다시 붙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바이든이, 이게 이제 문화일보 기사입니다. 바이든 4조 달러 슈퍼 부양안 3주 감초에 걸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들 대규모로 실업 수당을 또 주는 것 때문에 고용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 인플레이션 문제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치적으로는 계속 딴지를 걸 수가 있죠. 그것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들이 바이든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양안들이 쏟아져 나오겠느냐, 2조 3천억에 1조 8천억 달러가 쏟아져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의문입니다. 향후에 바이든의 정치 행보가 그렇게 녹록치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밑에 보면 헤지펀드 전설이 연준이 돈 풀기로 달러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 여기도 보면 뭐 비트코인 논쟁도 있지만 여기 보면 연준 인사들 돈 더 풀겠다 그러는데 투자 거물들은 시장이 미쳤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 보면 뭐 시장 광기에 빠졌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가 나왔다, 여기 보면 4대 쇼크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게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냐면, 일단은 시장이 너무 뜨거운 건 맞죠. 너무 많이 오른 것.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자금을 푼 것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그러니까 조종에 대한 급격한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액션들을 보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 계속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이 없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90년대 경기 수축 이후에 90년 초반에 금리가 내려갔다가 출구 전략을 한 때거든요. 근데 출구 전략을 하게 되면 그 시기 전후에 맞춰서 주식시장이 한동안 성과를 좀 못 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90년대인데 한 1년 정도는 쉬었죠. 정점을 치고 못 올라가고 쉬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IT 버블 붕괴 이유인데,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다가 출구 전략을 여기서 실시했거든요, 기준금리를. 근데 여기 보시면 기준금리 올라가기 전부터 올린 일정 부분 시까지 요까지 한 요 정도가 갭이죠. 이거 1년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요 시기 또한 성과가 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지나고 나서 직전에 잘 보시면 추구 전략이 2015년도 12월 달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추구 전략이 일어나기 전부터, 그죠? 그 다음에 추구 전략이 있은 이유도, 이건 꽤 긴 시간 동안 사실 추세가 밀고 올라가질 못하고 개걸음을 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출구 전략이 있은 이후에도 주식시장은 사이클을 다시 만들면서 위로 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요번에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한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기업의 이익이 경기 사이클이 출구 전략을 일어나서 제대로 돈다고 해서 기업 이익이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확장 국면에서. 미국의 그 기업 이익 추세인데요. 뭐 파란 거는 재고로 쌓은 것, 혹은 기업이 투자한 것까지 다 이익이라고 감안한 거고, 빨간 거는 그런 거는 빼고 그냥 순수하게 이익으로 남아있는 것, 이것만 따진 건데, 어떤 형태로든 이제 일단 보수적으로 보려면 이거 빨간 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일정 수준 이익이 증가하다가 이익이 멈춥니다, 후반부에 가시면. 이렇게 얘는 한참 동안 여러 이익이 개걸음을 쳤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요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 사이클이 진행돼서 이익이 올라간 이후에 개걸음을 칠 건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근데 이런 개걸음을 칠 때 사실 CEO들이 작당질을 하거든요. 그 작당질을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이백입니다, 바이백. 이거 야르데니 리서치에서 나온 겁니다. 미국의 그 S&P 500 지수 상장 기업들 바이백하는 건데, 후반부에 그 기업 이익이 잘 안 늘어나면 이렇게 바이백을 하는 액션들을 해요. 물론 상징적으로 올라오면서 계속 자사주 매수들을 해대는데, 경기 후반부 가면 더더욱 그것이 강렬해지고, 특히 그 정보통신 분야가 이게 강렬하거든요. 근데 이걸 왜 하는 거냐면, 이미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바이백을 하면 자사주를 매수하게 되면 그게 유통 주식수를 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EPS를 산정할 때는 단기 순이익에서 유통 주식수를 나눠줘요. 근데 단기 순이익은 변하지 않더라도 유통 주식수를 줄여버리면, 바이백을 해서 EPS가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퍼 배수는
주가 프라이스에서 EPS를 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에 EPS가 늘어나서 펄을 낮추는 착시 효과를 보입니다. 즉 바이백을 통해서 유통 주식수를 줄이고 그걸 통해서 EPS를 늘려서 결과적으로는 퍼가 낮게 보이게 만들어서 더 퍼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행위는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위로 과연 가치 배수가 어느 정도 낮출 수 있겠느냐?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왜 드리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얄든 리서치 데이터입니다. 보여드렸던. 여기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에 올라올 때 보면 가치 배수가 상당히 밑에 있었어요. 밑에 있었기 때문에 바이백만으로서 내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가치 배수가 높지 않은 기존에 과거에 보였던 상단 배수까지 계속 밀고 올라와 줄 수도 있었는데 그것도 글로벌 금융이 터지기 직전에 요번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기 직전에 올라왔던 가치 배수가 20배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18배 좀 넘어서 한 19배 정도까지 올라간 게 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은 가치 배수 자체가 지금 20배 22배에 걸려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향후에 기업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속도가 둔화되고 이게 둔화되죠. 올라가지 못하고 이 후반부에는 못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바이백으로 커버를 하려고 할 건데 그 바이백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게 이 퍼배수가 낮다라고 밑으로 내릴 수 있을 충분히 내릴 수 있을 만큼이 안 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면 하이테크 기술주 같은 것들의 가치가 떨어져서 막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잖아요. 그럼 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번에는 추구 전략이 발생하게 되면 금리가 탄력을 받고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탄력을 받고 올라갈 때 가치 배수가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미국 기업이나 우리나라 이렇게 선도하고 있는 기술주들이 아래로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가 지수를 밀어올리지 못할 거라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출구 전략을 하고 나면 그동안도 일정 수준의 추세를 받고 탄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잘못했다가는 출구 전략한 이후에는 이 탄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주식시장이 상당히 옆으로 개걸음을 치거나 아니면 아랫방향으로 일정 부분 조정을 받는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잘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패턴과 다르게 일단 주가가 한번 움직였거든요. 큰 조정 없이 반등한 게 있는데 그럼 이 상황 하에서 과거처럼 출구 전략 이후에도 일정 부분의 확장 국면의 주식 상승 여력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